선거에 관한 사회주의 이론의 변화, 막스, 앵겔스, 쭉쭉쭉, 레닌, 그람시 쭉쭉쭉 나오는데, 이제 그람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동전이 주로 적용되는 러시아 혁명과 진지전이 적용되는 서유럽을 비교해가지고,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정책된 자본주의의 전면적 구조적 지배가 고착된 서유럽에서는 정당을 중심으로 합법투쟁과 이데올로기의 투쟁이 러시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입장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후르시프나 유럽 커뮤니즘이 이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러시아 혁명의 길과 다른 유럽 혁명의 길을 열어줬고, 이런 것들이 이제 1969년이라든가 57년 세계 공산당 노동당 대회에서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 합법 투쟁의 공간을 공식적으로 열어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 커뮤니즘으로 연결이 됐고요. 한국에도 입장도 거의 똑같습니다. 80년대의 경직적인 입장이었지만, 그때도 이제 단순히 선거를 선전의 장이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되고 나서 선거 참여를 인정하고 선거를 통해서 의석을 확대하는 것을 나름대로 중요한 입장을 갖게 됐고, 민주노동당에 나오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특징은 뭐냐면, 자주계열이 원래는 그 반보수 연합해가지고 독자 정당, 자유주의 정당 말고는 독자 정당 만드는 걸 반대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걸 해서 독자 정당의 진보적인 대중정당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서 정당 노선으로 바뀌었고요. 진보적 민주주의고, 민주노동당에 결합했고요. 2008년에 분당된 이후에 민주노동당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진보 대통합을 전제로 해가지고 선택적 야권 연대를 하자, 이런 방침이 2009년도에 됐습니다. 조직 방침은 진보대 통합이고, 정치 방침은 선택적 야권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2011년에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자유주의 정당과 통합을 했죠. 그래서 진보대 통합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파괴했고, 2012년에는 민주당과 전국적으로 묻지마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역시 선택적 야권연대가 아니라 전면적 야권연대라면서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파기를 했어요. 그러한 결과로 민주노동당, 그 이후에 통합진보당이 국회의원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판도라 상자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선거에 관한 입장, 이론적 입장을 정리하면 대중투쟁은 항상 상수죠. 필요한 상수고, 선거 참여와 이러한 참여 방식에서 유연한 전술이 요구되는데, 이 유연한 전술이 어느 정도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 정당, 중도 정당과 조직을 같이 하면 안 되고 사안별로는 협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정치라는 게 일반 민중들, 노동자들도 생각하기에 자기의 의사가 선거를 통해서 정당이나 국회에서 반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자기들의 주권의 표를 통해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러한 대중민주주의의 특징이기 때문에, 진보정당, 더나아가 사회정당도 선거를 외면할 수 없는 이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 정당과 조직은 같이 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사안별로 연대한다. 이 사안별로 연대가 지역구의 단순한 후보 단일화도 있지만, 정당 명부 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면적인 후보 단일화, 이런 것까지 경계선에서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 통합진보당 때나 요번에 진보당 때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정당에서 역학관계, 지금 마르크스의 프랑스 3부작을 보면, 또 프랑스 대혁명사로 제일 중요한 게 운동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각 계급 분석과 각 세력들의 주도권입니다. 그래서 역량 분석과 정세 분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진보 정치를 생각한다라도 보수나 자유주의가 어떤 조건에 있는지를 이러한 역량 분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 분석은 다 아시는 얘기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 그래서 현재 강력한 소선거 구조의 양당제, 보수 양당제를 균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노동 진보 진영이 이제 제3세력이라서 독자성을 확대하는 반면, 사실은 혼자 힘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세력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연대를 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각종 정책의 문제, 사안별로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이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민주노동당 같은 통합정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 서유럽이나 이런 데 무지개 연합이 가능할 수 있는데 정당명부 결합제대, 정당연합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관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실패했지만 앞으로도 향후에도 어쨌든 민주노총 중심의 어떤 이 진보 정당들의 연합, 그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민주당 주도의 비례 연합정당에 대한 평가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의 2020년에 위성정당 성격이 되게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각 정당에게 공식적으로 다 제안했죠. 비공식적인 게 아니라 그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뽑아라. 2명이든 3명이든 그러면 우리한테 줘라. 우리는 그건 가부만 판단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부정적이라 할 때는 다시 니네들이 알아서 뽑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2020년에 비해서는 위성정당 성격이 약간 완화된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과의 그 선거연합 형태, 비례연합 정도로 됐지만 사실은 민주당과가 아니라 이제 진보정당끼리 이런 비례연합정당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정의당이 자신을 플랫폼으로 하자고 해서 했는 건데 녹색당은 참여해서 된 거고 노동당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죠. 녹색당에게는 의석을 보장을 했고 노동당과는 구체적인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이런 비례연합정당이죠. 이거를 추진했고 심지어 기본소득당도 그 신진보연대인가요? 이걸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플랫폼으로 하는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함으로써 2020년 뿐만 아니라 올해 더 많이 됐고 향후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계속 유지되면 이러한 비례연합정당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정당명부 결합제도에 관한 공식화를 시키는 게 좋다. 지금은 편법적인 상태라는 거고요. 쭉 가고 이제 각 진보정당들의 행보는 다 아시는 거니까 생략하고 민주노총 정치방침, 선거방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다 쭉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니까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선에 관련해서 정치사업에 있어서 이제 진보당의 지지정당인데요. 민주노총의 지지정당은 선거 때마다 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20년에 녹색당이 당원 총투표로 민주당하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 지지정당을 철회했어요. 그죠? 철회가 아니라 취소죠. 취소.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선거 끝나고 나서는 녹색당이 민주노총 지지정당장을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국장일 텐데 그러면은 저는 이제 녹색당을 영원히 지지정당에서 제외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5개나 있는데 하나라도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근데 다수의 의견은 선거 때마다 정해야 된다는 거고. 어쨌든 진보당의 경우에 민주당과의 후보단이라 전면적인 후보단이라 비례 연합정당을 한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의 기존 방침에 의하면은 민주노총 방침에 반하기 때문에 지정당에서 제외돼야 되는데 알다시피 이제 이 정의당도 지역구를 후보 선거나 한다고 말한 조건에서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러한 측면이 양적인 차이지 본질적으로 민주당과의 연합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닌 조건에서 사실은 이제 대의 구조에서 이런 것들이 통과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과 있었지만 결국은 통과되지 못했고 어쨌든 간에 내용적으로 공식적인 결정은 없지만 사실상 선거에서 지지정당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장우 노동당 후보만 이제 민주노총 후보가 된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민주노총 총선 사업이라든지 투표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실종이 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면은 진보 정당들이 정의당이나 진보당이 생각할 때 민주노총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 도움이 안 되냐면 과거에는 진보당이나 정의당, 민주노당 같은 경우에 선거 때 출마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후보자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렇게 맨땅에 헤딩받는 일은 안 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만 출마합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 여부는 사실은 후보단이라 민주당과 후보단이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선에 있어서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여부가 별로
당선 가능성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을 고려하기보다는 이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더 하게 되면서 민주노총 지지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이런 상태로 되면서 정치 사업이 민주노총에서 각 정당으로 이렇게 넘어간 상태고, 그렇다도 다수의 조합원이 출마하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총의 돈이라든가 후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선거방침과 선거방침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역대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미국의 선거에도 보더라도 양당제에서는 투표율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게. 고정층이 한 40%가 있고 나머지 20%가 선택하면서 정권 교체가 돌아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되고 있어서 정권 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화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선 선거를 보게 되면은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군부, 그죠? 군부 독재, 그 다음에 김영삼 문민정부, 그다음에 자유주의 정권. 이제 자유주의 정권이 김대중 때는 독자적으로 집권하지 못하고 김종필의 힘으로 집권했는데, 노무현이라든가 문재인 시기에 오게 되면은 이제 독자적으로 1대1로 보수와 자유가 정권 교체를 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보수가 쇠퇴하고 자유가 이제 자유주의 세력, 중도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 정치는 과거에 인물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은 인물 중심보다는 영남, 그다음에 기독교, 그다음에 친미 세력, 그다음에 부자 동네죠. 분당, 강남 이런 부자 동네를 중심으로 한 계급 투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이제 외부에서 윤석열이 적인데 적도 데려오는 형태. 과거 민주화 인사나 관료, 기업인들을 계속해서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폭이 넓어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 민주화 운동 인사지만,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보수 세력은 다양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풀이. 근데 그거는 좋게 말하면 그러고 나쁘게 말하면 강력한 지도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혼돈 상태이고 그에 따라 결집력이 파괴적이지 못하다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호남과 영남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2강 구도가 있고요. 이러한 1대1 구도였고요. 이러한 1대1 구도에서 3자 구도로 되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대부분 다 실패하죠. 그래서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김종필과 이해창은 충청권, 그 다음에 정주영과 안철수는 돈과 지명도였고요. 그거 말고는 유일하게 성공한 게 민주노동당으로, 진보정당으로서 10%를 갖는 3자 구도를 만드는 게 이제, 유일한 거고요. 진보정당의 경우에는 이제 백기환 후보가 87년에 사퇴했는데 92년에는 독자로 나갔죠. 그래서 그 이후의 관계 쭉 보면 비판적 지지를 점점 극복하고 있다. 그래서 단독으로 출마하고 정당도 이제 자유정당이 아니라 독자정당을 만들게 되고, 권영길 같은 경우는 특별한데 96년 97 총파업 투쟁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를 제도로 쟁취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조정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런 분위기. 그 다음에 2002년에는 노무현이 당선됐죠. 그리고 2007년에는 정동영이 형편없이 졌기 때문에 권영길이 3번 출마하는 동안에 비판적 지지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반면 2012년 대선의 경우에는 그 앞에 총선에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전면적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후보 단일화 비판적 지지에 받으면서 결국 심상정과 이정희가 다 중도 탈락하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2017년에 문재인이 당선 가능성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비판적 지지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심상정이 6%라는 득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이제 볼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제 윤석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7년에는 강력한 비판적 지지 압박이 있을 거고, 특히 2024년 올해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급부로 후보 단일화, 민주당으로의 대선 후보 단일화는 압박이 있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예상될 수가 있고요. 역대 총선 결과 보면 여기도 보기에 제3세력이 얼마나 구도 정착하기 힘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한 거니까 쭉쭉 넘어가고요. 그러면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거, 탄핵되고 나서 패배한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박근혜 탄핵에 대한 역풍으로, 보수 세력이 결집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그죠?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추문, 노회찬은 이제 술의 의혹 자살인데 여러 가지 추문들이 많이 생기시죠. 김종철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와 진보의 도덕성이 추락하게 되면서 중도층이 보수로 이탈되면서 번갈아가면서 정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보게 되면은 두 선거가 밀접하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그 22년 5월에 대선을 했는데 한 달 만에 지방선거를 하죠. 이렇게 밀접할 경우에는 선거 결과가 같이 갑니다. 선거가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2년 이상 떨어져 있으면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선거에서 보게 되면은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윤석열이 밀어줬기 때문에 2023년 총선은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죠. 심판인데 저는 이제 110석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100석 이하로 간다는 거는 아주 이례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100석 이하의 출구조사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역단체는 그림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해서 이 지역구도가 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평가가 유일하게 2004년에 반대인데 이거는 이제 임기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해가지고 오히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중간평가로 역풍이 불어진 겁니다. 대선, 지선, 총선을 보면서 각각의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진보정당은 쭉 보게 되면 10%가 철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으면 13%, 적으면 10% 항상 가지고 있고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소선거 구제에서 제3정으로 가는 건 영국 노동당에는 자유당과 비공식적인 전국적인 후보단이라 했습니다. 최초에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그 다음에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했고 아일랜드 독립 문제로 자유당이 분열되면서 제2당으로 노동당이 성장했고요. 독일하고 프랑스는 그냥 간단한데요. 독일, 프랑스는 강력한 양당제가 형성되기 이전에 사회주의 정당이 먼저 원내에 진입했습니다. 양당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입한 상태고 우리는 양당제 이후에 진보정당이 진입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고요.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집권 프로젝트는 실패했죠.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이라는 창당과 원내 진입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결론만 봐가지고 민주노동당이 실패했다면 모든 건 다 실패하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니까. 다만 집권 프로젝트는 성공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진보 진영의 통합 내지 연합이라는 거는 여전히 진보 진영이 제3 구도로 가려고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하나의 표로 결집하는 것이 기본 전제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결선투표제라든가 정당명부 결합제도, 정당연합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향후에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 진영끼리 노동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진보적인 시민운동의 연합의 형태의 연합정당이 필요하다는 민주노동당 같은 단일정당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선거의 패배는 이제 크게 보면은 탄핵의 여파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가 실종되고 탄핵 이후에 보수 세력이 분열됐고 이런 기본적으로 이 탄핵의 여파에서 벗어나지가 못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인상, 고금리에는 경제난이 이제 문재인의 아파트 가격 폭등과 유사하다는 거고요. 외교안보 노선도 그렇고 그래서 이미 김건희라든가 최상병 이전에 윤석열에 대한 민심이 떠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때리고 싶은데 돌을 던져준 격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패배는 구조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거고요. 그렇다 해서 이제 보수 진영이 완전히 붕괴했냐? 그거는 진보 집권당의 지위에서는 가장 최악의 선거입니다. 그렇지만 부산에서 한 석을 빼고 다 17석 다 이겼습니다. 서울에서 2020년보다 더 많이 얻었고 특히 이제 서초, 송파, 강남 이외에도 용산, 마갑 이런 쪽으로 동작 이런 쪽으로 서울에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3석 빼고 다 이겼습니다. 2020년보다 더 나아가고 있고 특히 분당 이런 데 있죠. 새로운 계급 투표가 보수의 부자 동네의 계급 투표가 고착화되고 확산되고 있다. 동탄 이준석이 당선됐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보수가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석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200석이 되려면 혁명적 수준이나 탄핵 수준이나 가능한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목표였다는 거고요. 진보정당은 이제 노선적으로 보면은
정의당이나 진보당 모두 다 이제 패배한 선거지만 당연히 진보당은 실리적으로서는 사실 대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의당이 득표율이 올라간 건 순전히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됐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 어부지리로 하다가 이미 2022년 그 지방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4.1%로 추락했어요. 요번에 갑자기 추락한 게 아닙니다. 이미 2022년에도 원인은 이제 정체성 혼란, 분당 수준의 대규모 탈당, 구심점이 없죠. 비판적 지지의 구조적인 부분들 앞으로도 당세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진보당의 경우는 이제 민주당 우당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민주노총의 기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해서 진보정당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진보 대통령을 할 것이냐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을 텐데 어쨌든 명분론으로 보면 2026년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자기 중심의 진보 대통령을 추진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답습할 거다. 결국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은 상당한 위기에 처한 셈이고요. 2027년 정권교체를 보게 되면 어쨌든 윤석열의 탄핵의 우려는 좀 낮아졌죠. 한동훈이 실은 정치 신인치고는 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잠시 퇴출되겠지만 다시 대표를 맡을 거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자기 이유를 보장하려면 다른 대안을 할 수가 없죠.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대선 주자로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이재명하고 조국이죠. 그래서 사법 리스크를 해서 이 사법적으로 이재명과 조국을 제낀다면은 한동훈 카드로 가지고도 그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이나 이런 홍준표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대선 주자들이 있지만 아마 윤석열은 끝까지 이 한동훈을 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국과 이재명은 서로 이제 사법 리스크로 낙마될 거를 기대만 할 것 같고요. 이재명은 의석 과반수를 얻었기 때문에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국이 통합하자 하더라도 통합에 찬성은 안 할 것 같아요. 따로따로 갈 것 같고 당내 경선하면은 조국한테 불리하다고 봅니다. 당내 경선 안 할 것 같고 일단 출마한 다음부터는 조국에게 후보 단일화를 요구를 해서 변칙적인 후보 단일화를 너는 차기 좀 하라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출구조사는 대선의 경우에는 모집단과 표본집단이 일치성이 높은데 지방선거하고 총선은 선거구마다 응답수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통 여론과 반대되는 투표자는 자기 답변을 회피하거나 오답하는 경우가 있어서 출구조사는 지금까지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차이가 난 적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